코로나19로 인해 비춰진 우리 사회의 인권 사각지대. 장애인에게 유독 힘든 코로나19. 매일 갈아야 하는 마스크를 구매하는 것은 사치스럽게 느껴지는 노숙인들. 이들은 코로나 감염보다 내일이 더 무섭습니다. 이들의 인권 보장은 다시 어디서부터 시작되어야 할까요? 헌법 10조는 민주공화국이 정확하게 어떤 나라인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 권리와 의무의 관계를 명확하게 설명하죠. 모든 국민이 가지는 것이 권리 가운데 행복을 추구할 권리임. 이를 확인하고 보장할 의무를 진 주체는 국가라는 것 말입니다. 이제 행복을 추구할 권리 앞부분을 한번 살펴볼까요?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진다고 시작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모든 국민이 가지는 인간의 존엄과 가치란 어떤 개념일까요? 사람의 존엄성과 가치는 여러 권리들의 기본적인 의미를 함축한 표현이면서 그 자체가 독립된 권리입니다. 사람의 존엄성과 가치는 헌법의 기본권 목록에 나열된 모든 권리에 녹아있고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 세계 인권선언의 항목들에도 스며들어 있습니다. 선언에 나열된 각각의 권리가 담지 못한 권리의 개념들까지 모두 포함하는 개념으로 조항으로 열거되어 있지 않더라도 가볍게 여길 수 없는 권리가 있다면 모두 사람의 존엄성과 가치로 옹호하고 보장해야 합니다. 여기서 옹호하고 보장해야 할 권리를 정리하자면 바로 인권이죠. 우리의 일상에서는 이 인권을 침해하는 사례들이 빈번하게 발생합니다. 국내 모 항공사가 여성 승무원에게 치마만 착용하도록 지시한 사항이라든가 경찰 등 국가 권력에 의해 인권 침해를 받은 사례도 존재합니다. 이처럼 차별이나 공권력으로부터 침해당하는 인권을 지켜내는 목적도 결국 사람으로서의 존엄성을 유지하여 사람답게 사는 것에 있죠. 사실 사람의 존엄과 가치는 국민의 권리가 아니라 사람의 권리라 볼 수 있습니다. 헌법에서 그 가치를 다루고 있음은 적어도 우리 사회가 그 가치의 중요성에 대해 공감하고 있다는 의미일 것입니다. 세계 인권선언 역시 이러한 사람의 존엄성과 가치를 강조한 사상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전문의 첫 문단을 통해 사람이 존엄성을 가지고 태어났다는 점을 강조하여 사람의 가치를 상대적으로 측정할 수 없는 절대적인 것으로 보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인권이 단순히 법적으로 주어진 권리만 권리로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제 세계 인권선언 전문을 한번 살펴볼까요? 세계 인권선언의 전문은 1748개의 단어로 작성되어 있습니다. 전문은 총 8개의 단락으로 나뉘며 전체 내용에 대한 간략한 소개와 이 선언을 작성한 목적, 이유를 설명한 7개의 단락이 나온 후 이해로 시작하여 세계 인권선언을 선포하는 단락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전문은 선언 제1조, 제2조와 함께 구체적인 조항을 다루기 전에 전체 내용을 미리 설명하는 서론의 역할을 합니다. 이것을 일반 조항이라고 일컫는데 일반 조항에서는 인권 중에서도 휴머니즘적인 요소와 역사적 경험을 강조하며 본문 부분은 각자의 권리가 어떤 식으로 구성되는지 법적인 엄밀성을 뒷받침합니다. 전문에서는 특히 사람의 존엄성과 가치를 강조하고 있죠. 전문의 8개의 단락을 다시 살펴보면 앞부분 단락 1에서 3은 인권 개념의 기본을 대략적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4에서 7 단락에서는 전 세계적으로 인류가 인권을 증진하고 존중할 의지를 가지고 있음을 이야기하고 마지막 8 단락에서는 세계 인권선언이 목표로 하는 바가 무엇이고 어떻게 인권을 신장시키며 달성할지 서약하면서 선포하고 있습니다. 단락 하나하나를 더 자세히 살펴볼까요? 단락 1은 세계 인권선언을 선포한 인류가 궁극적으로 목표하는 바가 세계의 자유와 정의, 평화임을 나타냅니다. 이러한 자유와 정의, 평화의 세상이 도래하기 위해서는 우선 사람의 존엄성과 인권을 인정해야 하죠. 이 단락을 통해 사람의 존엄성과 가치를 강조한 사상을 바탕으로 작성된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더욱이 존엄성이란 단어가 특별한 이유는 같이 사용된 인정이란 단어와 함께 인권을 이해하는 데 도움을 주기 때문입니다. 권리는 국가가 부여하지만 사람의 존엄성에 기반을 둔 권리, 즉 인권은 국가가 부여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의 권리가 존재한다는 의미가 들어 있습니다. 이어지는 이 단락에서는 인권에 대한 무시와 경멸이 인류의 양심을 격분시키는 만행을 초래했으며 라는
다소 감정적인 문구로 시작되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이 부분은 카생 초안의 전문 제1조를 그대로 따온 것입니다. 제2차 세계대전으로 29명의 친인척을 잃은 카생은 전쟁에 의한 인권에 대한 무시와 경멸을 언급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카생은 루스벨트 대통령의 4가지 자유, 즉 언론과 신앙의 자유, 그리고 공포와 결핍으로부터의 자유를 직접 인용하여 서술했습니다. 이를 통해 기본적인 사람의 자유와 권리에 세워진 세계를 꿈꿨죠. 이 단락도 1단락의 자유롭고 정의로우며 평화로운 세계와 연결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3단락의 핵심은 대항과 법에 의한 통치에 있는데요. 영국의 철학자이자 정치사상가인 존 로크는 저서 통치론에서 독재 정권의 지배를 받는 민중에게 허용된 유일한 최후의 수단을 대항, 저항으로 그렸습니다. 통치자가 민중의 안전이나 행복, 재산을 보호해주지 않으면 조직적인 무장투쟁을 통해 정부를 해산시킬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이 사상은 미국 독립선언에도 그대로 이어져서 어떤 정부든 민중의 생명, 자유, 행복을 보장해주지 않을 때는 언제든 새로운 정부를 수립하는 것이 민중의 권리라 서술하죠. 이런 전통을 이어받아 세계 인권선언을 제정할 당시 인권을 이야기할 때 대항할 권리에 대해 논하는 것이 상식적이었습니다. 만약 통치자나 정부가 민중의 대항, 저항에 직면하지 않으려 한다면 법에 의한 통치를 실천해야 한다는 내용이 3단락의 핵심 취지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법에 의한 통치는 먼저 통치자나 국가 권력보다 법이 더 높이 위치한다는 것. 그렇기 때문에 통치자를 포함한 모든 사람이 법 앞에서 평등하다는 의미. 마지막으로 법에 나오는 규정은 반드시 모든 사람들이 권리를 보호할 때 그 가치가 있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4단락은 전 세계의 국가 사이의 관계와 인권이라는 논쟁을 암시하는 단락입니다. 국가 사이의 관계, 즉 국제관계를 힘의 정치, 권력 정치로 파악한 현실주의 국제관계론자는 국제법이나 국제규범은 실제로 있지 않는 이상향을 생각하는 데 불과하다고 믿었죠. 또한 국제기구나 국제법, 국제규범은 실제로 국제관계에 긍정적으로 기여한 바가 없다고 주장하는데요. 이와는 반대로 국제법과 국제규범을 옹호하는 입장은 제1차 세계대전 당시 횡행했던 권력 정치를 지적하면서 힘에 의한 국제질서는 결코 좋은 결과를 내지 못한다고 반박합니다. 세계인권선언은 현실주의 국제관계의 한계를 지적하는 데 앞장선 문서로 국가의 주권 원칙을 문제 삼은 최초의 국제적 합의 문서입니다. 세계인권선언에 합의하고 이를 채택하는 것은 세계 각국이 자국의 내정을 마음대로 결정할 수 없는 상황을 만들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파시즘의 등장을 막아내지 못한 인류가 겪은 전쟁을 바탕으로 세계 각국은 자국의 국민들이 가지는 인권에 대한 뜨거운 관심을 알고 있었습니다. 굳이 대표적으로 인권에 반대하는 인상을 보이고 싶지 않았으므로 대세에 따라 선언 작성 과정에 참여했죠. 따라서 전문의 4단락은 이런 배경을 두루뭉술한 언어로 표현한 부분이며 당시 각 국가별로 닫혀있던 문을 열게 만드는 하나의 계기로 세계인권선언을 표현한 바 있습니다. 세계인권선언 전문의 단락 5에서 7까지를 보면 모든 사람은 그 헌장에서 기본적 인권, 사람의 존엄과 가치, 그리고 남녀의 동등한 권리에 대한 신념을 재확인하였습니다. 이때 당시에 남녀, 맨 앤드 우먼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는 것은 아주 파격적인 일이었습니다. 세계인권선언을 작성할 때는 유럽 각국에서도 아직까지 성차별적인 시각이 강하게 남아있었기 때문인데요. 1893년 최초로 여성의 참정권을 인정한 뉴질랜드나 오스트레일리아, 핀란드 외의 유럽 국가들에서 여성에게 참정권을 부여해주는 과도기에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물론 세계인권선언을 작성할 때도 처음부터 이 단어를 사용한 것은 아니죠. 많은 수정을 거치며 원래 있던 모든 사람이 성차별을 뛰어넘는 진정한 모든 사람을 표현하는 단어로 바뀐 것입니다. 단락 7을 보면 권리와 자유에 대한 공통의 이해라는 문장이 등장하는데요. 인권을 잘 지켜내려면 인권이 무엇인지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이해하고 알아야 한다는 이 단락은 얼핏 보기엔 너무도 상식적인 이야기로 들립니다. 하지만 인권이 무엇인지 확실하게 정의할 수 없고 모든 사람들이 동의하고 공통적으로 이해하는 인권관이란 더더욱 확실하지 않은 법입니다.
특히 모든 사람들이 동의하고 공통적으로 이해하는 부분은 인권의 보편성과 상대성에 관한 논쟁을 불러오기도 했습니다. 당시 선언 작성에 참여했던 각국의 대표단은 학자보다는 각국 정부를 대표하는 실용적 마인드를 가진 사람들이 많아 인권의 철학적 토대에 대한 학문적인 접근은 피하려고 했죠. 인권이란 무엇인지 본격적으로 논쟁한다면 선언 작성이 기약 없이 연기될 것을 걱정한 탓도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동의하고 공통적으로 이해하는 인권에 대해 명확한 결론을 내리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7단락을 보면 인권이 무엇인지 공통적으로 이해하려면 세계 인권선언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실천에 옮기라는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전쟁이라는 아픔을 겪은 후 서로를 존중하며 함께 살아가야 할 존재로 인식한 전 세계인이 최소한의 권리는 지켜주며 살자는 가장 기본적인 접근 방식이 세계 인권선언의 저변에 깔려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결국 전문의 단락 7은 인류가 서로를 최소한의 예의와 존중을 갖추고 서로와 공존하려 할 때 요구되는 기본적인 조건이 무엇이고 그 조건을 실현하기 위해 노력해야 하지 않을까 하는 의문을 던지는 출발선으로 이해하면 좋겠습니다. 세계 인권선언을 선포하는 마지막 단락에서는 선언 작성의 목적을 분명하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목적은 학습 및 교육을 통해 권리와 자유를 존중하도록 만드는 것, 즉 전 인류에게 인권을 가르치고 배우게 하는 데 있죠. 권리에 아무런 의식이 없던 사람에게 사실 당신은 이러이러한 권리를 가지고 있다고 알려준다면 그 사람은 권리에 대해 알고 의식을 갖게 되죠. 권리에 대한 의식은 사회에 필요한 모든 사람들이 동의하고 공통적으로 이해하는 인권 기준을 요구하며 인권이 제대로 힘을 발휘할 수 있는 것을 기대할 수 있게 됩니다. 두 번째는 권리와 자유에 대한 점진적 조처를 통해 인권과 자유를 보장하는 가치에 있습니다. 속도가 더디더라도 계속해서 더 나은 조처를 하여 인권을 보장하고 신장시켜야 하는 것이죠. 교육과 인권 신장을 위한 지속적인 조처의 중요성은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전 세계 인권운동의 두 가지 경향을 상징적으로 보여줍니다. 인권운동가와 단체는 인권교육에 대한 연구와 교육에 힘썼고 관련 저술도 많이 등장하게 됩니다. 인권교육은 학교를 비롯한 모든 교육기관은 물론 법을 집행하는 공직자나 언론인, 종교인, 경제인, 노동자 등 사회의 모든 분야에서 시행되어야 합니다. 교육을 통해 인권에 대해 아주 기초적인 내용이라도 배운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차이는 상당할 수밖에 없겠죠. 한 사람 한 사람 인권교육을 통해 인권의식에 대해 눈을 뜰수록 그 사회의 인권은 증진될 것입니다. 2014년 9월에는 국가인권위원회가 2012년 한 재판에서 재판이 장난인 줄 아냐고 한 전직 판사의 막말이 인권 침해이며 해당 법원장에게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할 것을 권고했다고 하는 내용의 뉴스가 화제가 된 바 있습니다. 해당 판사는 사법권 독립을 저해하는 행위를 자제하라며 국가인권위원회에 반발하기도 하였는데요. 법을 다루는 법조인들이 사람의 존엄성에 대한 인식을 가지지 못한 상태에서 단순히 제도를 개선하는 방향을 통해서는 문제는 해결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인권교육은 매우 중요한 문제이죠. 한편 이런 인권교육과 더불어 지속적인 조처를 통해 인권을 보장하고 신장시키는 노력을 게을리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세계적으로 인권 관련 NGO 활동이나 인권운동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는데요. 우리나라도 1970년을 시작으로 민주화 인권운동이 시작되기도 했죠. 인권을 신장시키기 위한 지속적인 조처의 토대에는 세계 인권선언의 정신이 깔려있다는 점을 상기해야 합니다. 이제 다시 우리 현재를 되돌아보겠습니다. 우리는 지금 세계 인권선언의 정신을 바탕으로 살고 있나요? 코로나19 이후 더 많은 인권 침해와 인권 사각지대가 드러나고 있는 지금 우리는 다시 세계 인권 선언의 정신을 이어받아 교육하고 지속적인 조처를 통해 인권을 보장해야 할 것입니다. 코로나19라는 질병보다 더 무서운 것은 어쩌면 인권에 대한 감각을 상실하는 일일지도 모릅니다.